이주사, 독감 백신이 아닙니다.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사위는 몰랐습니다. 제가 35년 전 제약회사 품질관리팀에서 수천 가지 약물을 검수했던 약사라는 것을요.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아찔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새벽 6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동네는 벌써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청소차 소리,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뻣뻣하지만 괜찮습니다. 허리도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은 혼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동안 마음 한편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감정이었죠. 약국 문을 열자 찬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0월 중순,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한창이었습니다. 35년째 운영해온 이 작은 약국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간판, 정돈된 약장, 손때 묻은 처방전 파일까지 모든 게 저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약 진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 체크하고 재고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의약품을 분류했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약사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7시쯤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70대 초반의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사러 오시는 분이죠. 어서 오세요.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측정하셔야 해요.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조제했습니다. 복용법 설명하고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부작용 증상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35년 경력이지만 여전히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습니다. 제약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꼼꼼했지.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장님, 제약회사 다니셨어요? 아,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품질관리팀에서 일했죠. 약사 면허 따고 나서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력이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요즘 사위분이 자주 오시던데요. 이 할아버지의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요즘 부쩍 자주 오더라고요. 효자시네요. 장모님 걱정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효자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최근 사위 태준이의 행동은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사위 태준이가 유난히 자주 약국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 보던 사위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장모를 자주 찾는 사위라니 고마운 일이었으니까요. 딸 미선이가 회사 일로 바쁘니까 대신 사위가 신경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이는 만날 때마다 통장과 인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혹시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처음엔 그저 효심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태준이는 그런 말도 자주 했습니다. 약 봉지를 건넬 때도, 계산할 때도 유심히 지켜보더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깜빡거리요?
약국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요.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가 빨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진단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약국 일도 여전히 혼자 다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35년을 해온 일입니다. 손님들과 상담도 잘하고 약 조제도 정확하게 합니다.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요. 그런데 사위는 자꾸만 제가 힘들어한다고 깜빡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손님들이 북적이던 9시쯤이었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고 딸 미선이와 사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너희 둘이. 무슨 일이야, 이 아침에?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예약해뒀어요. 병원? 나는 어디 아픈 데 없는데. 독감 예방접종이요. 올해는 꼭 맞으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강했습니다. 독감 주사? 나는 매년 보건소에서 맞는데. 거기 가면 되지. 아니에요. 보건소는 사람 많아서 힘드시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뒀어요. 거기서 맞으세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보건소 갈게. 익숙한 데가 좋아.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효도하려는 건데.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제 가는데? 지금이요. 예약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네. 바로요. 사위의 재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깐만, 약국 문 닫고. 제가 대신 볼게요. 그냥 가세요. 딸이 제 가운을 가져갔습니다.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에 타고 가는 동안 사위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 쪽을 힐끗 쳐다보는 눈빛에서 저는 낯선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였죠. 태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사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사위는 재빨리 내려서 제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내리세요. 사위의 손을 잡고 내리는데 그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 손이 더 차가웠는지도 모릅니다. 병원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네 약국의 따뜻한 약 냄새와 달리 병원 복도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얀 벽과 차가운 조명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의 뒤를 따라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이게 진짜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게 맞는 걸까요?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사위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종이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단순히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건데 왜 저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걸까요? 박순자 환자분이시죠? 예약 확인됐습니다.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부를 거예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독감 시즌인데 왜 이렇게 한산할까요? 이 시기 병원은 예방접종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붐벼야 정상인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저는 일어났습니다. 사위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진찰 의자에 앉았고 사위는 제 옆에 섰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오늘 독감 예방접종 받으러 오셨죠? 네. 기저질환은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약은 드시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약국하는 사람이 약을 먹겠어요. 제 말에 의사가 잠깐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아, 약사시군요. 네. 35년 했어요. 그렇군요. 의사는 뭔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주사 놓겠습니다. 간호사 불러주세요. 의사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영희.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간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희 씨, 여기서 일해요? 아니에요. 오늘 대타 근무 나왔어요. 보건소에서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김영희는 제 약국 단골이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보건소 간호사로 일하는데 가끔 약국에 들러 건강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오늘 왜 여기 오셨어요? 독감 주사 맞으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김영희는 의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비하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약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약병을 쳐다봤습니다. 35년 약사 경력이 발동했습니다. 약병의 라벨을 읽었습니다. 플루 백신 0.5ml. 독감 백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라벨의 인쇄 상태가 조금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로고의 색상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제약회사 품질관리팀에서 10년을 일한 제 눈은 그런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약, 제조사가 어디예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약사니까요. 궁금해서요. 대일제약입니다. 대일제약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일제약은 독감 백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 독감 백신 제조사는 4곳뿐이었고 대일제약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대일제약은 독감 백신 안 만드는데요? 제 말에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GC제약입니다. GC제약이요? 라벨에는 대일제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약병을 가리켰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을 믿으세요.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요. 트집이 아니에요. 약사로서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때 김영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혈압 좀 재볼게요. 김영희는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제 팔에 혈압계를 감으면서 김영희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위나 의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에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제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봐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사위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 안의 쪽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절대 맞지 마세요. 저 믿으시죠?
영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독감 백신이 아니라니요? 그럼 뭐가 들어있단 말인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영희는 30년 직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작게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료실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요? 김영희가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망가죠?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층 문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병원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위가 따라왔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로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사위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약국으로요. 동래구 순자약국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사위가 주차장에서 저를 찾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급히 내려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딸 미선이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주사는요? 미선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 맞았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손님이 있어서 더 묻지 못하는 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이제 가봐도 돼. 엄마가 할게. 하지만 주사는 다음에 맞을게. 괜찮아. 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전화 드릴게요. 응, 조심해서 가. 딸이 나간 후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과민 반응한 건가요? 하지만 김영희의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독감 백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김영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영희 씨, 나 순자야. 사장님, 무사히 나오셨어요? 응. 택시 타고 약국으로 왔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씨,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주사가 뭐였어? 지금 전화로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퇴근하고 사장님 약국으로 갈게요.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알았어. 기다릴게. 사장님, 절대 다시 그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약 조제하고 복용법 설명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후 4시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왜 도망가신 거예요? 걱정돼서 연락드려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준 오빠가 엄마가 병원에서 갑자기 나가셨대요. 미선아, 엄마 괜찮아. 그냥 병원이 싫었어. 왜요? 주사만 맞으면 되는데. 다음에 보건소에서 맞을게.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좋은 병원 예약해드렸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딸이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저는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김영희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영희 씨, 어서 와. 위로 올라가자. 저는 김영희를 약국 2층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여 김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말해줘. 무슨 일이야? 김영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대타 근무 나간 병원. 이상해요. 어떻게? 저는 원래 보건소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아파서 대타 구한대요. 응. 처음엔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평소보다 2배로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김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첫째, 독감 시즌인데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예약 환자만 몇 명 오고요. 그것도 이상하긴 했어. 둘째, 독감 백신 냉장고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 약병들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 라벨이 새 것 같았어요. 인쇄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요. 보통 제약회사에서 오는 백신은 라벨이 좀 낡아 보이거든요. 유통 과정에서 긁히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봤어. 라벨이 이상했지. 그래서 제가 몰래 약병을 하나 사진 찍었어요. 김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약병 라벨이 확대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5년 약사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가짜야. 네. 이 로고 색상이 틀렸어. GC제약 로고는 파란색이 더 진한데 이건 연한 파란색이야. 정말요? 그리고 여기 제조번호. 형식이 틀렸어. GC제약은 제조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이건 숫자로 시작하잖아. 제 말에 김영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게 위조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세상에. 김영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영희 씨,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독감 백신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사장님 차례 되기 전에 의사가 간호사실로 와서 제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 환자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조심해서 주사 놓으세요. 양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양을 정확히? 네. 독감 백신은 양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사위가 나를. 김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큰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 제가 찍은 사진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실제 약물 성분을 분석해야 해. 어떻게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제가 하나 몰래 가져왔어요. 뭐? 너무 이상해서요. 퇴근할 때 하나 주머니에 넣어 나왔어요. 저는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라벨에는 플루 백신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분석해야 해. 어디서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제약회사 동료였던 사람인데 지금 대학 약대에서 교수로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정민호 교수. 15년 만에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나 박순자야. 순자 선배님. 세상에, 오래간만이에요. 응, 정말 오래됐지.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 약물 성분 분석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약물 성분이요? 응.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어떻게 이상한데요? 전화로 설명하기 복잡해. 내일 만날 수 있어? 물론이죠. 연구실로 오세요. 고마워, 민호야. 전화를 끊고 저는 약병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사위분이 왜 이러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재산 때문일 거야. 재산이요? 응. 한 달 전부터 통장이랑 인감 이야기를 계속 꺼냈거든. 그리고 내가 깜빡거린다고 자꾸 그러고. 김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 아세요? 성년후견인.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예요. 후견인이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그 주사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 들어있다면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나요? 사장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일 민호 교수한테 약물 분석 결과 받고 나서 신고할게. 그래야 확실하잖아.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밤은 혼자 계시지 마세요. 위험해요. 괜찮아. 약국 문 잘 잠그고 있을게. 그래도 걱정 마. 나 74년 살았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김영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2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뵈러 가겠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약국 건너편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 약물 분석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약국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어제 김영희가 가져온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안전하게 냉장고에 보관해뒀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약국을 잠시 닫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정민호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약병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택시를 탔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대학교 약학대학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오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쳤었죠. 3층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민호 교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민호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많이 늙었지? 아니에요. 여전히 젊으세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실래요? 고마워. 정민호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전화해서 약물 분석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정민호는 약병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독감 백신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게 적혀 있긴 한데 나는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 왜요? 라벨이 이상해. 색상도 그렇고 제조번호 형식도 틀렸어. 정민호는 돋보기를 꺼내 라벨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네요. 이거 정품 라벨이 아니에요. 그치? 그럼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걸 내가 분석해줬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얼마나? 이틀 정도요. 정밀 분석하려면요. 이틀. 좀 급한데.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 김영희의 경고, 그리고 사위의 수상한 행동까지. 정민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큰일인데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 약병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인데요. 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 만약 그냥 독감 백신이면 내가 오해한 거고. 그래도. 민호야, 부탁이야. 최대한 빨리 분석해줘.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1차 분석 결과 내드릴게요. 정밀 분석은 내일까지요. 고마워. 그런데 선배님, 조심하세요. 사위분이 이 정도까지 계획했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 조심할게. 연구실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약국으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선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밖에 나왔어. 왜? 오늘 우리 집에 오세요. 저녁 제가 차릴게요. 미선아, 엄마 바빠. 엄마, 어제 일 때문에 오해하신 거 아니죠? 우리가 진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건데. 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다정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 왜 그렇게 독감 주사 맞으라고 했어? 엄마 건강 때문이죠. 왜요? 그 병원, 누가 소개해줬어? 태준 오빠가요. 거기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래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미선아, 엄마 오늘 못 가. 바빠. 엄마, 다음에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도 사위 편이었습니다. 아니면 사위에게 속고 있거나요. 어느 쪽이든 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저는 서둘러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민호 교수에게서 결과가 언제 올까요? 저녁 6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 교수였습니다. 선배님, 1차 분석 결과 나왔어요. 벌써? 빠르네. 급하시다고 해서 다른 일 제쳐두고 먼저 했어요. 고마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로 정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이거 큰일입니다. 왜? 뭐가 들어있었어? 미다졸람이요. 미다졸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다졸람은 수면 진정제였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고농도로요. 일반적인 수면 내시경에 쓰는 용량의 5배는 돼요. 5배? 네. 이 정도 용량이면 맞은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몇 시간 동안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주사를 맞았다면 의식을 잃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사위가 뭘 했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호야, 이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죠.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정밀 분석 결과도 내일까지 부탁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진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응, 이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다졸람, 수면 진정제, 고농도. 사위는 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성년 후견인 서류, 재산 처분.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약병 하나와 분석 결과만으로요? 아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위가 직접 범행을 자백하거나 공범들을 다 잡거나 그래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호 교수에게서였습니다. 분석 결과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검체에서 미다졸람 성분 검출. 농도 25mg/ml. 독감 백신 성분 미검출. 저는 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이게 제 목숨을 구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약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위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드러움이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영업 끝났어. 내일 와.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요. 피곤해. 내일 와.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아래층에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사위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올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나야.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약 분석 결과 나왔어. 미다졸람이래. 미다졸람이요? 그게 뭐예요? 수면 진정제야. 그것도 고농도로. 세상에.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당연하죠. 빨리 하세요. 그런데 영희 씨,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혹시 그 병원에 다시 갈 수 있어? 더 증거를 모으려고.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확실하게 끝내려면 병원 의사도 같이 잡아야 해. 약병 하나만으로는 사위만 잡히고 끝날 수도 있어. 그건 그렇지만 영희 씨가 도와주면 좋겠어. 물론 위험하면 안 해도 돼. 김영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내일 다시 대타 근무 신청할게요. 고마워, 영희 씨.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74년을 살아온 지혜가 있고 35년 약사로 일하며 쌓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사위가 어떤 계략을 꾸미든 저는 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국 맞은편에 또 검은색 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차였습니다.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낯선 여자가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박순자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워서요. 위에 올라가도 될까요? 여자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문 닫고 올라갈게요. 저는 약국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여자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차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요?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의 전처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의 전처요? 네. 제 이름은 장미란입니다. 저는 사위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딸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재혼이었나요? 네. 저랑 이혼하고 사장님 따님이랑 재혼했어요. 언제요? 5년 전이요. 그럼 왜 오신 거죠? 장미라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접니다. 3년 전이요. 사진 속 여자는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장님이랑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똑같은 일이요? 네. 독감 주사 맞으러 갔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3년 전 10월이요. 독감 시즌이었죠. 그래서요? 주사 맞고 바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사흘이 지나 있었어요. 사흘이나요? 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요양병원이요? 네. 태준이가 저를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정신질환이 있다면서요. 세상에. 의사들도 다 태준이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멀쩡하다고 해도 안 믿어줬어요. 장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어요. 탈출할 방법을 찾다가 6개월 전에 겨우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셨는데요? 간호사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도 병원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장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주사를 맞았다면 저도 똑같이 됐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요양병원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미란 씨,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죠. 집도 통장도 전부요. 태준이가 성년 후견인이 돼서 다 처분했어요. 성년 후견인. 역시 그거였습니다. 사위의 목표는 저를 정신질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당신을 구하고 싶어서요. 저를요?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사장님이 김태준 장모라는 거요. 그래서 알았죠. 태준이가 또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제가 위험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독감 시즌이잖아요. 태준이는 매년 이맘때 움직여요. 독감 주사로 위장하기 좋거든요. 장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절성이 있는 범죄였습니다. 미란 씨, 증거가 있어요? 태준이가 그랬다는 증거요? 장미란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요양병원 진료 기록이요. 제가 퇴원하면서 복사해왔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장미란이 조현병, 치매 초기 증상, 폭력 성향 등으로 진단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네. 저는 아무 병도 없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장미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심판 결정문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제 후견인이 된 거예요. 법원 허가까지 받아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이거요. 장미란은 마지막으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맞은 주사예요. 3년 전에요.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탈출할 때 간호사님이 주셨어요. 증거로 쓰라고요. 저는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플루 백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을 뻔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것도 분석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어디서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 것도 분석해 주신 분이요. 이것도 부탁드려 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했어요. 하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약물 분석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돼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 것도 미다졸람이 나왔어요. 수면제요. 장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우리 함께 싸워요. 태준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요. 네. 이번에는 꼭 이겨야 해요. 두 여자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연대였습니다. 미란 씨, 그런데 딸. 미선이는 알고 있을까요? 장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태준이가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미선이도 피해자네요. 네.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란 씨,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태준이를 잡을 계획이요. 어떻게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태준이를 유인해서 현장을 잡는 거예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끝내려면 그래야 해요. 장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우선. 그때 약국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약국입니다. 사장님, 저 김영희예요. 영희 씨?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지금 병원에 경찰이 왔어요. 뭐?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봐요.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조사받고 있어? 네. 의사랑 간호사들 다 조사받고 있어요. 증거는 나왔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 조심하세요. 태준 씨가 사장님이 신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 고마워, 영희 씨. 전화를 끊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란 씨, 큰일입니다.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쳤대요. 정말요? 그럼 이제. 네. 이제 시간 문제예요. 태준이가 움직일 거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네. 빨리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김태준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요. 그날 오후 장미란과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제가 정민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약병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분석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가져오세요. 고마워. 그리고 민호야, 이번 분석은 정말 중요해. 법정 증거로 쓸 거거든.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장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약병을 교수님께 드릴게요. 그럼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미란 씨, 그런데 병원 경찰이 들어갔다면 태준이가 곧 움직일 거예요. 네. 분명 어떻게든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올 거예요. 제가 신고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게 기회예요. 태준이가 직접 나서면 그때 현장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요? 녹음이요. 태준이가 제게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걸 다 녹음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란 씨도 숨어 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장미란은 약국 2층 작은 방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모든 걸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는 병원 상황을 계속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선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미선아. 엄마, 태준 오빠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대요. 중요한 거래요. 저는 장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장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6시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장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딸네 집으로 가래요. 가세요.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혼자 가기 무섭네요. 괜찮아요. 제가 몰래 따라갈게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미란 씨.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장미란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펜 모양 녹음기예요.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언젠가 태준이를 잡을 때를 대비해서요. 저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정말 펜처럼 생겼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배터리는 8시간 가요.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것도 드릴게요. 장미라는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위험하면 이걸 쓰세요. 저는 스프레이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 펜과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녹음 모드로 설정해뒀습니다. 2중, 3중 안전장치였습니다. 장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위험하면 바로 나오세요. 알았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딸네 아파트는 4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딸내는 15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딸 내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딸 미선이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응.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사위 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태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녹음기 펜을 주머니에서 꺼내 가슴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앉으세요, 엄마. 딸이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사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최후 통첩을 하기 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딸은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재산 얘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약국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 깜빡거리시는 것도 많고 손도 떨리시고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약국도, 아파트도, 통장도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성년후견인 되려는 거지?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직하게 말해. 나를 정신질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잖아.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이잖아. 며칠 전에 나한테 맞히려던 주사. 그게 뭐였는지 알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다졸람이야. 수면제. 그것도 고농도로. 저는 가방에서 약물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야.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내가 나를 의식불명으로 만들려고 했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년후견인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고 했고.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그럴 리 없잖아요. 오해? 그럼 이 보고서는 뭐야? 대학교 약대 교수가 직접 분석한 거야.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탁 놓았습니다. 사위는 보고서를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이 신고하신 겁니까? 병원에 경찰이 온 것도? 나는 신고 안 했어. 하지만 누군가 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사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잘 살기는.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쳐넣을 생각하면서.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장미란 씨 알아? 내 전처.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응. 3년 동안 요양병원에 갇혀 있었다더라. 내가 똑같은 수법으로. 딸이 놀라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태준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처분이 요양병원에.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내 남편은 전문 사기꾼이야. 3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또 하려는 거야. 딸이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진짜예요? 엄마 말이 진짜예요? 사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해요. 진짜냐고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사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후후, 들켰네요. 뭐? 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다 맞아요. 제가 계획한 거예요. 태준 오빠.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선아, 제 시도빗 계속 너도 알았어야지. 74살 노인네가
약국이랑 아파트 3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노리는 사람 생기는 거야. 사위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까지는 아니지. 너도 괜찮았어. 근데 내 엄마 재산이 더 좋았지. 사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슴 주머니의 펜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장미란 씨도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여자 인쇄소 건물이 있었거든. 8억짜리. 다 내가 가져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사위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사 맞고 사흘만 자고 있으면 됐는데. 왜 도망가셨어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너 혼자 한 거야? 아니면 조직이 있어? 물론 조직이죠. 병원 의사, 간호사, 서류 위조하는 사람 다 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50명 넘게 처리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0명이나요? 네. 다 어머님 같은 돈 많은 노인들이요. 독감 시즌마다 5명씩. 효율적이죠? 사위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자백하는 거 알아? 알죠. 근데 어머님이 녹음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위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왜? 어머님을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곧 어머님은 치매 환자가 될 테니까요. 무슨 소리야? 사위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독감 백신 주사였습니다. 아니, 미다졸람이 든 가짜 주사였습니다. 이걸 지금 맞히면 돼요. 그럼 어머님은 의식을 잃고 저희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서는 치매로 진단하고 끝이에요. 사위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내 남편이 지금 뭐 하는지 봐.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사위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순순히 맞으세요. 안 아파요. 그냥 잠깐 자는 거예요. 싫어. 저는 소파 뒤로 돌아갔습니다. 사위가 소파를 돌아 따라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찰 2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사위는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장미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이네, 태준아. 미란. 나도 증인이야. 3년 전 내가 나한테 한 짓 다 증언할 거야. 경찰이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준 씨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위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 미선이가 울며 사위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오빠. 비켜요, 부인. 경찰이 딸을 떼어냈습니다. 사위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법정에서 보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끌려나가고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선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도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장미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란 씨 덕분이에요. 저도 이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사기를 증거물로 수거하고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장미란도 함께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도 병원에서 본 것들을 진술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뭐가? 남편이 감옥에 가는데. 저는 이혼해. 네. 빨리 이혼해. 그리고 새로 시작해. 너는 아직 젊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엄마.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그날 밤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민호 교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배님, 장미란 씨 약병도 분석 끝났어요. 결과가 어때? 똑같아요. 미다졸람 고농도. 사장님 것과 거의 동일해요. 역시 그랬구나. 이제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네요. 고마워, 민호야. 저는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약물 분석 보고서 2개, 녹음 파일, 장미란의 요양병원 기록, 그리고 제 진술서까지.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상습 사기로 기소 가능합니다. 형량도 높게 나올 거예요. 다행이네요. 박순자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노인 대상 의료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국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김영희, 장미란, 딸 미선이, 그리고 정민호 교수까지.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직접 음식을 차렸습니다. 35년 약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사장님, 건배할까요? 김영희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짠. 맑은 소리가 약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일단 이혼 절차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든 할 수 있지. 너는 똑똑하고 성실한 애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약국 도와드릴게요. 제가 배울게요. 정말? 네. 이제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장님.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동안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노인 인권 상담소요.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사장님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저도 다른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장미란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희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주는 상습 사기, 상해 미수,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원 의사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하나둘 검거됐습니다. 서류 위조범, 가짜 간호사, 브로커까지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장미란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 5명도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주는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약물 분석 보고서, 녹음 파일, 피해자 증언, 병원 기록까지. 변호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습니다. 석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이 사건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2년 동안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명목으로 수면제를 투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피해자가 53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비열한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공범인 병원 의사 이수진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의사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장미란과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장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끝났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독감 시즌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년 독감 시즌에는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우리 약국도 지켰고 나쁜 사람들도 잡았어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약국 앞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습니다. 딸 미선이가 직접 단 것이었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예쁘다. 딸은 이혼 절차를 마치고 지금은 저와 함께 약국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약 이름도 외우고 손님 응대도 잘했습니다. 사장님, 독감 주사 맞으러 왔어요. 단골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잠깐 긴장했습니다. 독감 주사라는 말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독감 주사는 보건소에서 맞으세요. 거기가 안전해요. 왜요? 작년에는 여기서도 맞았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독감 주사는 안 놓기로 했어요. 보건소가 더 안전하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간 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독감 주사는 안 놓기로 하신 거예요? 복잡해서. 그냥 보건소에서 맞는 게 나아.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독감 주사만 보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도망쳤던 날. 김영희의 쪽지. 사위의 차가운 눈빛. 모두 잊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님, 저희가 노인 의료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연이요? 네. 박순자님의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보건소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연장에 섰습니다. 청중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74세이고 동래구에서 약국을 3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당할 뻔한 끔찍한 사기에 대해서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의 수상한 행동, 병원에서의 탈출,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최종 승리까지. 청중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감 주사는 반드시 보건소나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맞으세요. 낯선 병원, 특히 누군가 추천한 병원은 조심하세요. 네. 청중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갑자기 통장이나 인감을 물어본다면 의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병원 가자고 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로요. 저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보건소, 심지어 대학교까지. 저는 최대한 많이 다녔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장미라는 노인 인권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매일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상담 5건 들어왔어요. 맞네요. 네. 다들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대요. 사장님 뉴스 보고 연락하신 분들이에요. 장미란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3년의 악몽을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영희가 약국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보건소에서 독감주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대요. 사장님 사건 때문에요. 정말요? 네. 이제 모든 독감 백신은 바코드로 관리되고 실시간으로 추적돼요. 가짜 백신은 절대 못 들어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의료기관도 정기 감사를 받아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약국을 꾸몄습니다. 반짝이는 전구, 작은 트리, 산타클로스 인형까지. 약국이 화사해졌습니다.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는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너랑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 저도요. 엄마랑 둘이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어요. 좋지.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5년 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약국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딸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딸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테이블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우와, 대단한데? 테이블에는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케이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올해 정말 힘드셨죠? 응. 평생 중에 제일 힘든 해였어. 저도요. 제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이겨냈잖아. 네. 엄마 덕분이에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선아, 울지 마. 크리스마스인데. 좋아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계셔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내가 옆에 있어서 좋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올해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소원? 네.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둘이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미선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눈을 떴습니다. 딸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너는? 저도 비밀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촛불을 켜고
함께 불었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왜 촛불을 켜냐고요? 그냥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약국 앞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객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딸과 저는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딸은 약국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약 조제도 하고 손님 상담도 하고 장부 정리도 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딸과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1월 중순, 보건복지부에서 큰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 유공자 시상식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순자님, 축하드립니다. 장관이 직접 상패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님의 용기가 많은 노인분들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의료사기 예방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미란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김영희도 보건소 간호사로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 여자의 승리 사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수락했습니다. 노인 전문 방송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약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순자님, 그날 병원에서 도망칠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제 재산도 지켜야 하고 제 존엄도 지켜야 하니까요. 약사 경력이 도움이 됐나요? 많이 됐죠. 약병 라벨을 보는 순간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가족이라도 의심하세요.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조심하세요. 그리고 독감 주사는 꼭 보건소에서 맞으세요. 인터뷰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저희 엄마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약사님 존경합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약국 앞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엄마 예쁘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올해 꽃이 유난히 예쁘네. 엄마, 저 약사 공부해볼까 해요. 네. 약국 물려받으려면 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요. 공부해볼게요. 저는 딸을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미선아. 진심이야? 네. 엄마 약국 이어받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엄마가 고맙죠.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약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젊은 남자가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박순자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은데요. 책이요? 네. 사장님의 용기와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될 만큼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명함 드릴게요. 기자가 나간 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내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가? 당연하죠. 엄마 이야기는 영화가 돼도 될 만큼 대단해요. 그래? 네.
꼭 하세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걸쳐 인터뷰를 했습니다. 1년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74세 약사의 반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약국 앞에 선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공감했고 배웠습니다. 서점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사인 부탁드려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힘내세요. 네.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저는 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책도 냈어요. 우리 미선이도 약사 공부 시작했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당신 자랑스러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약국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약을 조제하고 상담을 하고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도 압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75세, 약국 사장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할 것입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손을 내밀 것입니다. 74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언제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국 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약국은 계속됩니다. 제 인생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